네, 변호사님 보신 마약 영화 중에 네. 어떤 게 가장 현실감이 있었나요? 마약 관련된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시 핑크맨이라는 마약 판매책이 있는데 걔는 실제로는 자기가 마약을 투약하던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기 전에 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약을 스스로 투약해가지고 약에 취해서 거래를 불발시키고 그것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거대 마약 카르텔로부터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가 실제로 만나는 우리나라의 마약 판매상들의 처절한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변호사 박민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형법, 형 법 좀 알려줘.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마약 투약, 판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수사기관이 어떻게 마약사범을 인지하고 체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일단 마약이 유통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약은 해외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조상이 있고요. 그 마약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수입상이 있고 이를 또 판매하는 판매상 중에는 각 지역 거점에다가 약을 이제 드랍한다고 하죠. 드랍하는 드랍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부터 마약 매수인까지 어떻게든 간에 마약 사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체포가 되는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의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 체포, 세 번째는 현행범 체포.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각 체포의 방식과 의미는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빵! 첫 번째로는 덮어놓고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을 거예요. 박민규 씨 맞으시죠? 강남경찰서 마약수사팀 안주영 경위입니다. 마약수사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갖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예.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지방 출장 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도 회사는 가야 됩니다. 회사 몇 시에 끝나시는데요? 오후 7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예, 괜찮습니다. 그날 시간만 내주세요. 그러면 조사가 잡혀요. 그게 이제 마약 수사에 첫 전화를 받으시게 되는 상황인데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 해도 직접 출장 와가지고 조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거짓말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투약이라고 가정해보면 투약한 게 한 30번 있는데 수사기관이 지금 언제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나를 부른 거지? 실제로는 한두 번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 나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조건 투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드랍이 된 약을 수거를 해요.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친구들하고 나눠가지고 같이 투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친구들한테 주면서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혹은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그게 또 마약 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선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투약하고 소지하는 것 이외에 그게 다른 마약 관련된 혐의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즉 자신이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젠간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행위에까지 처벌이 확대되는 것을 스스로 그 위난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특히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그 사실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조사받기 전에 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지 내가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약사범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바로 탈색과 제모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1cm 자란다고 하는데 제 머리만 해도 한 10cm, 15cm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를 뽑아가지고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 성분 검출 의뢰를 맡기면 저는 한 10개월에서 15개월치 그 마약 성분이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바일 검사 때 내가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저희 표현으로는 장난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관에서 그냥 속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이미 어느 정도 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귀 속에 있는 솜털이라던가 아니면 허벅지에 있는 털 혹은 음부나 겨드랑이에 있는 털, 나아가서는 손톱이나 발톱까지 채취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약 성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절대 모발 검사에 준하는 그 정밀 검사를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맘만 먹으면 손톱, 발톱 뽑아서라도 본인이 마약 투약했는지 밝혀낼 수 있으니까 무작정 머리를 다 밀고 온몸의 털들을 왁싱하는 행위는 삼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도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수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내가 투약했다는 사실까지 인정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안을 더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마약 검사할 때 네. 팁이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꿀팁인데요. 일단 단약을 하셔야 돼요. 첫 조사 때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소변 검사는 과거 7일 정도 동안 내가 약을 투약했는지 결과를 검출하는 그 조사예요. 그래서 단약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는 투약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7일 동안의 양성 반응이 안 나오면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조사를 받는데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투약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세 번째,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협조도 되게 잘 해야 됩니다. 협조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자, 단순 매수자에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나아가서는 밀수하고 제조한 일당을 잡는 게 수사기관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눈을 또랑또랑 빛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마약 판매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님께서 마약 판매상을 잡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라는 그 또렷또렷한 눈동자로 수사기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수사 협조하게 되면 수사관님하고 또 내적인 친밀도가 많이 쌓여서 나중에는 담배 같이 피면서 형님 동생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 10시간 동안 조사 같이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관님한테 피의자가 형님 나중에 뭐 인사드리러 올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님도 피의자한테 그래 민규야 너 나중에 우리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의뢰인분이 찾아오셨는데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수사관님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담배 피면서 하다가 아유 저 뭐 투약한 거 너무 반성하고 제가 뭐 알고 있는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형님 저 그 마약 던지기 하는 애랑 같이 얼굴도 본 적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님의 표정에 돌변했답니다. 뭐라고? 너 그러면 지금 단순 투약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 얼굴까지 알 정도면 너도 지금 판매에 가담했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판매에 대한 수사까지도 더 확대가 된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은 단순히 마약 투약자가 아니라 마약 판매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수사관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 다 노출시키고 그 이후에 절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수사 협조도 정도껏 해야 되고 어설픈 기대로 함부로 수사 협조하시면 이것도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형, 저는 진짜 마약을 안 했어요. 친구들이 대마초 피는 거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왜 경찰이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변호사님, 저 진짜 필로폰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때 뭐 커피라고 해서 줬는데 혹시 그걸까요? 왜 경찰이 저한테 지금 필로폰 투약했다고 하면서 나를 왜 뽕쟁이 취급하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내가 약을 먹지 않았는데 경찰로부터 마약 투약자라고 의심을 사고 조사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럴 경우에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저 마약 안 했는데요? 뿌앵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정말 아무도 안 믿어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데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사건을 여러 건 맡아봤습니다. 대부분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요,
마약 투약과 그리고 성행위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인에게 그 연인 몰래 물이나 술이나 커피에다가 필로폰을 투약해가지고 그녀를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퐁당이라고 하죠. 무색무취에 퐁당약을 넣어가지고 그녀를 뭐 잠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마약에 의도치 않은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마약 사범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저 진짜 억울합니다, 마약에 맞자도 몰라요, 투약 안 했어요 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주니 구체적인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경찰서를 찾아가시기를 강력하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해주세요. 알았죠? 마약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약을 아주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변호사인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약 사범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 사회에서 다시 구성원으로 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설프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리고 수사협조를 잘못했다가, 작은 일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내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심을 사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은 나중에 사회에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러한 일들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는요, 경찰 조사받을 때 거짓말 잘하자, 이렇게 말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를 잘 받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재기를 하려면 수사받는 것조차도 처음에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기를 위해서는 본인의 단약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단약 혹은 의학적인 치료, 법률적인 문제 해결 모두 다 법무법인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대처하기 어려울 때는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고 마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형 법 좀 알려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박민규 변호사였습니다. 스튜디오 안팎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좀 있으면 1월 달에 변호사 시험이 있는데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저는 그 이미지 하나 떠올리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바닥에 제 손바닥만한 낙엽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발끝으로 계속 문질문질 해왔는데 그 낙엽이 바닥에서 절대 안 떨어지고 착 달라붙어 있는 이미지가 제 마음속과 제 눈에 딱 각인이 돼서 시험 이제 시작종이 울리기 전 한 1, 2분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비 오는 날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낙엽이야. 저 낙엽 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지 라고 내가 차분하게 느꼈던 이미지를 머릿속에 형상화하니까 시험을 시작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긴장감도 사라지고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걱정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잘 떠올리시면서 시험이 시작하기 1, 2분 전에는 꼭 그 마인드셋을 하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소한 팁이었어요. 다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